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소득세 이론을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그 연습 문제, 소득세 이론에 대해서 연습 문제. 자, 소득세 이론이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냈는가,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 문제를 냈으니까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두 개씩만 이렇게 풀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1페이지에서는 2번 한번 풀어보죠. 소득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볼까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죠? 퇴, 양 요 두 개는 분류과세 세목이었어요. 다음 2번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3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종합과세한다. 네, 출자 공동사업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항목이었어요. 4번에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 근데 이게 연금이 이게 1,200만 원이었다가 1,500으로 증액이 된 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연금 소득에 예, 여러분 120페이지의 총 연금액에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게 소득세 세법 개정이 중간중간에 이게 매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1년 전에는 1,200이었어요. 1,200이었는데 1,5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500으로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계속 소득세 개념에 대한 질문인데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는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죠. 비거주자는.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 1번은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음 2번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네, 2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득세 세율 지난 시간에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취지는 누진세율이라는 취지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주의가 아니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아요. 이 순자산 증가설이란 증가분을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재산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재산을 2023년도에 만약에 제가 5억으로 내 재산을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나서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내 재산을 다시 한번 시가로 다시 또는 공시지가 어떤 기준이 있겠죠. 부동산 같으면 그런 게 있고 예금 같으면 예금에도 변동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증가된 것이 바로 소득이죠. 그것을 우리가 순자산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다. 다음에 4번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0번의 금융소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금융소득 문제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이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예요. 조건부. 2천만 원 이하냐 아니냐 해서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거는 분리과세할 수도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는 조건부니까 일단은 1번은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죠. 2번은 맞습니다. 지급을 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소득세는. 다음에 3번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왜 이것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 무조건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비실명의 경우는요. 지금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전부 과세를 해요. 99%.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 해야 중과세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즉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설명 3번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을 볼까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1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2천만 원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과 조건부 금융소득을 더해서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못 설명한 거예요. 나머지 2, 3, 4 다 맞았죠. 금융소득 문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금융소득 과세 방법 다른 거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해준다고 그랬죠.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비실명 금융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해줘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1, 2, 3은 같은
과세 방법이지만 4번이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4번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소득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근데 28번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28번 금융소득 문제인데 28번 풀어보고 사업소득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28번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4년 귀속소득의 내역입니다.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다 지금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네,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 금융소득입니다. 계약의 해약에 의한 배상금? 이건 금융소득이 아니네요. 이게 우리 어디에서 나왔죠? 기타소득에서 나왔죠? 예, 계약의 해약에 의한 배상금. 예, 우리가 그 원천징수 안 하면 저기 한다고 우리 말씀하셨었죠? 자, 그래서 계약의 해약에 의한 배상금 이거는 금융소득 아니니까 아예 빼버리고, 그 다음에 다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네, 요거는 빨갛게 표시했고요.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금융소득이에요. 네, 무조건 종합과세. 왜냐하면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에서 세금을 한 번도 징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징수가 아직 안 된 상태다.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라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9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융소득이죠. 자, 여기서 지금 가번에 있는 금융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이죠. 요 4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라번에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 소득을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이 다번에 있는 소득하고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2천만 원이 되나요? 1,600만 원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겠네요. 분리.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00만 원. 1번이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종합과세 해야 돼요. 그래서 300만 원만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동안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문제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요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대표자 급여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인정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법인 같으면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당연히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만은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뺄 수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 네, 2번이 맞았죠.
제가 여러분 비과세 두 가지 정도가 시험에 보기에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바로 논밭에 작물 생산하는 거 사업소득 중에 비과세 사업소득이고, 또 하나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 제외하고 일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그 다음에 상품은 그러면 3번은 틀렸겠죠.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위탁 판매는요, 수탁자가 팔아야 그게 매출이에요. 수탁자가 팔아야.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예요. 분리과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면세사업자의 그 용역 공급에 대한 그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도 얘기했었죠. 3.3%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이 부분이 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그 표로 사례로 나와 있었는데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분리과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2번만 맞았다. 자, 이제 근로소득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짧은 것들을 골라서 34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 옆에 있는 34번. 다음 중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거. 근로소득이 비과세가 많죠. 자, 1번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 경조금은 근로소득 아니에요.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비출자 임원의 사택 제공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가 아니에요. 다음에 근로자가 사내 급식으로 제공받은 식사, 식사는 전부 비과세예요. 4번 근로자가 연 1회 지급받은 하계 휴가비, 이게 과세입니다. 휴가비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36번 문제,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6번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의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한공 씨가 24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4가지 중에 과세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김한공 씨는 생산팀 과장입니다. 과장이고 우리 회사가 생산팀 과장이라고 하면 되죠. 가버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에요. 자, 생산팀 과장이니까 경영자가 아니죠. 그리고 투자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여기서는 지금 과세 대상을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가벌은 골라서는 안 되겠네요.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4번 사보의 배낭 여행기를 기고하고 받은 금액. 배낭 여행기를, 이거 과세네요. 다음에 월 20만원씩 받은 자가운전 보조금. 김한공 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없다. 그러면 본인 차량이 아닌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은 것은 과세예요. 자기 차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세.
그다음에 라번 월 20만 원씩 지급받은 식대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랬네요. 별도의 식사를 받고 식대비를 받으면 이거 과세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번은 이거는 근로소득으로서의 과세가 아니고 사보의 배낭기를 기고했고 근로자가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과세로 가야 되겠네요. 비과세. 이건 비과세. 비과세 항목이 우리 본문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요게 만약에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외부 사람이 우리 회사 사보에다가 여행기 기고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건 기타 소득에 나오죠. 원고료로.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가 받았다면 이건 비과세로 보겠습니다. 비과세. 자, 그래서 다와 라가 2번이 답이에요. 2번 답. 예, 42번. 42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근로소득 문제인데요.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과세를 찾아라 이 말이겠죠. 1번.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다. 여기서 사용인은 종업원을 말해요. 종업원.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택이죠. 사택. 비과세.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2번 월 단위, 연 단위로 받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과세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상여금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로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4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급여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2,400만 원이고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과세를 빼야 총 급여액이에요. 주유수당 과세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 모두 총 급여예요. 직책수당 모두 과세죠. 총 급여. 식대 보조금이 3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월 25만 원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았을 때는 모두 과세니까 300만 원도 총 급여에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에 보면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240만 원인데요. 월 20만 원이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함으로 하였으며 실제 여비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은 실비 보전을 위해서 지급한 준 거죠. 비과세예요. 월 20만 원까지. 그래서 라번을 제외하고 3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760에다가 3060, 3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일용근로소득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51번에 있는 일용근로소득자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하루에 15만원이니까 과세 표준이 없어요.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다음 2번. 일용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기본 세율 6에서 42%를 적용한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6% 단일 세율입니다. 6%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음에 3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한다. 그쵸? 일용 근로자는 세액공제가 55% 해줍니다.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 맞습니다. 항상 분리과세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2번. 다음 페이지에 연금소득 문제가 있네요. 55번에 있는 연금소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연금계좌 이렇게 나오면 사적연금이에요. 연금계좌라고 설명을 시작하면은 공적연금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이 수입식이고 사적연금은 받은 날이 수입식이에요. 그래서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식이다. 네, 이거는 맞았어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건 맞았고. 다음 2번. 연금 소득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연금 소득 공제는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을 넘어도 그 넘는 금액은 무시합니다. 그냥 900만 원만 소득 공제해 주죠. 근로소득 공제는요. 2천만 원. 예,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 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하고 비슷해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어떻게 합니까? 연말정산, 그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으로서 확정신고 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확정신고 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산재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었죠. 예,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문제 58번 한번 풀어볼게요. 58번에 있는 기타 소득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권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2번 승마 투표권 소싸움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네, 요게 다 승마, 소싸움, 체육진흥 투표권이 그 게임 맞추는 거예요. 게임 맞추는 거, 경기. 이게 다 사행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다음에 3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
계약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다. 네, 계약금이. 계약금을 내가 그냥 수입이 잡혔어요. 이거는 300만 원. 네,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고 3번은 조건부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원천징수 되었다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슬롯머신 등에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은 당첨금, 이거 다 승마 투표권하고 같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 소득이 이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복권 당첨, 뭐 승마 투표, 소싸움, 뭐 슬롯머신 이런 것들이니까. 61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의 기타 소득 중 최소한 총 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거 생각나시죠? 상당히 높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거. 뇌물 필요경비 인정 못 받습니다. 복권,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만 받습니다.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상금, 대외의 상금, 이것이 80%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이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기타 소득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67번이 좀 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67번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 24년 귀속 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단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타 소득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가번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기타 소득이에요. 다음에 상훈법에 따른 상금, 상훈법에 따라 받았다면요,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니까 기타 소득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비과세는 아예 다 빼는 거예요. 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개최한 경진대회 이거하고는 달라요. 상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광복절에 뭐 무슨 법률위에서 뭐 받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다음에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서 받은 강연료, 기타 소득이죠. 그 다음에 라본에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자, 우리가 골동품을 양도했을 때 기타 소득인데 이거 박물관에 양도하잖아요. 이거는 비과세. 박물관에 양도하는 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빼야 돼요. 그냥 골동품의 양도는 우리가 90% 1억 원 이하는 1억 원 이하가 10년 이상 보존한 거는 90%, 그 다음에 1억 원까지는 80%, 1억 원이 초과되면은 1억 원까지 90%인가요? 1억 원 초과가 80%? 그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과세 대상이 두 개인데 위약금에 의한 이것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3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300만 원 이하이면. 자, 근데 야 이거 하고 이걸 더해야 되겠네요. 요 두 개. 두 개 더하니까 300만 원 넘었죠?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니까 두 개 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한 것은 소득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강연료는 60%가 필요경비니까 소득 금액은 40%고요. 자,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입주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 요게 그게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요 80%가 필요경비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건 20%만 계산해야 돼요. 20%가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에 20% 60만 원 되겠고요. 60만 원 플러스 자, 800만 원에 40% 48에 32 320만 원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380만 원. 답이 2번에 있습니다. 2번. 조금 복잡하죠? 다음은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서요. 399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사업소득자인 왕건이 씨가 24년 12월 30일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왕건이 씨가 24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만 모은 것은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은 24년 10월 31일에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자, 이혼했으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사망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번은 안 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나번.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모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 24년 1월 2일에 사망한 아버지, 사망의 경우는 사망 전 상태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날 살아 있었죠.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 미국에 유학 중인 19세인 자녀 해당됩니다. 미국에 우리 자녀의 경우는요 거주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주 여부하고 관계. 무조건 부양하는 것으로. 무조건 부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다라가 되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 소득공제 배웠죠. 1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가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됐네요. 경로우대 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죠. 2번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되죠. 20세까지 해당되는 거니까요. 해당이 됩니다. 틀렸고.
3번 우리 사주 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 400만 원 한도로 네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죠. 예, 소득공제 됩니다. 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담보 노후연금 예, 이자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요 한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 적용되는 거 안에 요것도 포함이 됩니다. 한도가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윤성빈 씨의 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종합소득 공제 중 인적공제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인적공제를 계산하려면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선 윤성빈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부양가족 현황을 보면 배우자가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예, 그러면 배우자 해당이 됩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장남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되고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네, 19세고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을 따지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따지는 건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빼야 돼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장남은. 차남 17세 네 소득 없고요. 나이도 20세 이하 됩니다. 부친 70세이니까 60세 이상 됐죠. 예. 상가 임대소득 금액 임대소득 금액 하면은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 말이죠.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넘었죠. 예, 그래서 부친은 소득자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4명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150만 원 일단 기본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600만 원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추가 공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본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나요? 예, 본인이 나이도 60세가 아직 70세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 공제에 해당이 없고 배우자 추가 공제 있나요? 네, 70세 아직 안 넘었죠? 추가 공제 없고 장남 네, 추가 공제 없습니다. 차남 네, 추가 공제 없죠. 예, 우리가 추가 공제라는 것은 경로우대 공제나 또는 장애인 추가 공제 또 본인에 대한 한부모나 부녀자 추가 공제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600만 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는 제로예요. 네, 이렇게 인적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 뭐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17번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 402페이지 좀 접어 놓으시고요. 조금 몇 문제 좀 남았는데 예. 나머지 문제 우리 내일 풀어보도록 하죠. 예, 내일 풀고 내일부터는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좀 지루한 이론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